네, 1조 오버리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커뮤니티 디텍션의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었는데요. 전통적인 K-리뷰 알고리즘이 가지는 문제점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학교 공간이 기재하다는 것과 성형 전개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렇게 생긴 구도나 이렇게 생긴 구도에서 선형적으로만 구분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그룹 간의 분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펙트럴 인베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트럴 인베딩이 제대로 되고 이제 제대로 네트워크를 구분했는지에 따라를 평가하기 위해서 컷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컷을 최소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네트워크 집단에 대해서 한 개의 노드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네트워크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크게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시오 컷이랑 노멀라이즈 컷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계산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 라플라시안 행렬을 도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 행렬 계산을 통할 때도 NP 헐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일리 리치 정리에 의해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고유 벡터와 고유값을 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작은 고유치에 대해서는 고유 벡터가 1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고유 벡터 작은 거에서 두 번째인 V2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필더 벡터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NJW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법은 다음과 같지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방법만 말씀드리자면, 원래 네트워크가 중심적으로부터 거리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거리를 표준화해서 중심적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인베딩을 한 후에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시행했을 때 예시로 살펴보았던 카라테 클럽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97.1%의 정확도를 보이는 등 매우 높은 정확도로 예측해낼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에서는 이제 K-미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K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있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익숙한 네트워크를 부작위 네트워크와 비교하는 방법이 모듈 리스트를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모듈 리스트는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제 저희 목표는 결국 이 n값을 가장 크게 만드는 커뮤니티 어사이먼트 Z를 찾게 되는데요. 이 n을 계산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단위로 이렇게 식을 새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np 하드라는 이제 계산량 문제를 봤고, 그래서 실제로는 계산량을 줄이면서 오차와 분자율을 찾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스펙트럴 모듈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인데,
이 알고리즘 아이디어는 먼저 네트워크가 두 개의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커뮤니티 라벨을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합니다. 원래 커뮤니티 라벨에서는 이제 Z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므로 최적화가 디스크리트 문제가 되는데 이를 완화시켜서 이 완화하는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 및 미분 문제로 바꾸는 이제 미분 문제를 바꾸는 게 핵심 아이디어거든요. 이제 스펙트럴 알고리즘에서 계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루베인 알고리즘에서 복잡한 네트워크에 대해 사용하게 되는데 그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그리드 알고리즘인데 이 그리드는 각 단계에서 모듈러리티 증가량이 가장 큰 커뮤니티를 선택하여 병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노드를 각각 하나 이상의 커뮤니티를 설정해서 데이터 n 값을 구하고 우선 데이터 n이 가장 큰 두 커뮤니티를 병합하게 되고 이를 계속하면 각 단계의 이제 최종적으로는 전체 과정들 우리 다 컸던 단계 파티션을 이제 최적화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한점이 생기게 되는데 데이터 n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연설량이 매우 커지고 또 한 번 병합 된 커뮤니티는 다시 분리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루베인 알고리즘이 나왔습니다. 크게 두 스텝으로 나뉘는데 로컬 옵티마이제이션이랑 네트워크 어그리게이션이 있는데 여기 로컬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각 모델의 이웃 커뮤니티를 이동시켰을 때 변화량 데이터 n을 계산하고 가장 큰 값을 만드는 커뮤니티로 노드를 이동시킵니다. 더 이상 이 모델티가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모든 노드에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그리디와 달리 이제 하나의 노드는 이웃 다른 커뮤니티를 이동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그리디의 이제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스텝 1과 스텝 2의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모델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이 스텝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 네트워크에서 많은 커뮤니티를 추정하는 오버스피팅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전체 네트워크의 규모에 비해 작은 커뮤니티를 독립된 커뮤니티로 통제하지 못하는 글쓰러진 문제도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커뮤니티 스트럭처가 없는 네트워크에서도 커뮤니티를 통제하는 오버피팅 문제도 같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챕터는 이제 앞에서 바로 살펴봤던 오버피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제 베이지안 접근과 다룬다라는 거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A 그래프 구조 보고 가장 최적의 Z를 구하자라는 건데 이제 베이지안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얘를 사후 확률로 보고 그러면 얘를 사전 확률 우도랑 사전 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결국엔 얘를 최대화시키는 Z를 찾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챕터의 내용이었습니다. 시작할 때 이제 라이클리우드랑 그러면은 우도랑 사전 확률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 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텀 구해가지고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면은 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TCSVM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간단한 이 클로스 폼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전 확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무런 정보가 없는 non-informative prior를 가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사전 확률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해서 최종적으로 이 식을 최대하는 Z를 찾으면 된다라는 게 이 챕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샘플을 뽑자 해서 MCMC를 사용하자라는 내용까지 배웠는데요. MCMC는 이제 4주차 때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토익값 정하고 그 다음에 요 확률대로 하나 제한하고 걔를 억셉트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걔를 수정할 때까지 하면 된다라는 게 챕터 3의 내용이었습니다. 챕터 4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디텍션의 이론적인 분석을 세 가지 관점에서 배웠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그 모듈리티 함수가 사실상 homogeneous DCSBM의 maximum likelihood랑 같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homogeneous DCSBM을 가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풀이를 해나가면 결국에는 해당 식과 같이 이제 값말을 정하게 되면은 이제 homogeneous DCSBM의 likelihood 함수 목적 함수는 이제 우리가 일반화된 모듈리티 목적 함수와 같아진다라는 것을 배웠었고, 그리고 Z에 대해서 유니폼 트라이얼을 두면은 PZ 분포가 모든 파티션에서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모듈리티에서 이제 최대화하는 값과 맥시멀 라이클리후드에서 최대화하는 값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모듈리티의 목적 함수가 단순히 그냥 최대화시키는 게 그냥 최대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이제 MLE를 통해서 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듈리티에서 이제 멤버십 매트릭스가 0 아니면 1로 값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최소값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려웠는데, 여기서 이제 Z 대신에 실수값 임베딩 매트릭스인 H를 도입을 해서 이제 연속 완화 기법을 써서 지금 뭐 라그랑지 소수로 풀고 하면은 지금 이 다음과 같은 고유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값말을 일러두게 되면은 저희가 배웠었던 이제 라플라시안 고유가 문제로 되게 되고, 즉 고유 벡터를 통해서 노드를 이제 연속 공간으로 임베딩 시킨 후에 행 벡터에 대해서 저희가 그 K-민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커뮤니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와 같은 이제 커뮤니티 디텍션을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때 어떤 데이터가 어떠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어야 그 커뮤니티 라벨이 잘 회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제 실제 라벨 Z와 추정 라벨 Z 헷에 대해서 그 Z와 Z 헷의 차이인 지표를 두었고, 이 지표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 오분율 비율이 0으로 수렴한다면 almost exact로 봤었고, 전체 라벨을 다 정확히 분포를 한다면 exact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수 분포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같은 커뮤니티에 속한 노드쌍의 관측 분포를 F라고 하고 서로 다른 커뮤니티에 속한 노드쌍의 관측 분포를 G라고 했을 때 그 관측 분포의 차이를 저희가 I라고 두었었고요. 그래서 I가 크다라는 것은 두 분포가 덜 겹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라벨을 회복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스레스홀드를 정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지표를 I를 정했었기 때문에 I를 기준으로 아까 전과 똑같이 이제 almost exact랑 exact로 분류를 하는 것을 배웠었어요. 요번에 수고하셨고, 이제 세션 정규 세션 발제하시는 분들 나오시고 주연 들어와 주시고.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중에서 라벨 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라벨 전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준지도 학습이라고 하죠. 비지도 학습은 이제 그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 상대로 학습을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목표가 라벨링이 안 돼, 그리고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서 이제 높은 학습 성과를 녹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제 비지도 학습의 성과가 나거나 아니면은 라벨링 데이터가 많은 양의 라벨링 데이터가 없는 게, 그것이 비용이 클 때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하나 라벨링 하는 게 사람이 뭐 직접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있고,
스탠다드한 이제 준유도 학습 방법들은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학습 성과가 좀 불만족스럽거나 아니면 좀 불안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라벨 데이터를 라벨링 했는데 그 라벨링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죠. 분류하는 인간이 약간 이제 뭔가 실수를 저질렀던가 아니면은 라벨하는 거에 약간 이제 그런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학습 퍼포먼스를 더욱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 한계를 이제 만약에 그래프 구조를 활용해서 좀 더 제한적이고 노이즈나 라벨 정보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프 기반 주기도 학습을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거는 커뮤니티 탐지인데 커뮤니티 탐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래프 구조가 관측이 되어 있을 때 그냥 이 그래프를 관측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잠재된 커뮤니티를 바로 그냥 알아보는, 그러니까 추정하는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그래프랑 이거 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미리 주어진 라벨링된,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대한 라벨링된 정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각 노드가 그 커뮤니티 K에 얼마나 강하게 전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수인 X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커뮤니티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진 노테이션을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 건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V의 노드와 E의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노드는 N개가 되겠습니다. 그 그래프는 이제 그런 이제 노드들이 K개의 서로 겹치지 않는 커뮤니티로 나눠주게 되고, 근데 그 커뮤니티 자체는 저희가 그러니까 관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레이턴트 커뮤니티 라벨링 벡터라고 하는 이 Z를 이렇게 그 벡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그냥 각 원소가 뭐 1부터 K까지의 값을 가지고 그게 V1부터 Vn까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벨링 벡터를 바탕으로 해서 원합 매트리스의 멤버진 매트리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원합 매트리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노드가 1번 커뮤니티에 배정되고 이 두 번째 노드가 2번 커뮤니티에 배정되고 1번 커뮤니티에 배정되고 2번 커뮤니티에 배정 3번 커뮤니티에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이제 이 1번 노드, 2번, 3번, 4번, 5번 노드가 있고 커뮤니티 1번이 있고 커뮤니티 2번이 있고 커뮤니티 3번이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1번에 적혀 있으니까 1을 넣고 그 나머지 애들 0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행이나 한 열에 있는 한 영의 모든 이제 그 원소들 합했을 때 1이 되게 하면은 그걸 원한 매트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행을 다 더하면 1이 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n by k 0이나 1의 원소만 갖는 n by k 매트리스로 정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읽어보면요. 노드 i가 k의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면 i의 k열이 1, 나 속해 있지 않으면 0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챕터에서는 이제 n by k 매트리스를 많이 볼 건데요. 미리 설명하면 이제 x도 있고 z, s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좀 읽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i에 있는 있죠. 행이 약간 노드고 이 k를 보통 이제 커뮤니티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가 라벨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프 관찰 외에 저희가 이제 일부 노드들의 커뮤니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을 수 있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을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아는 노드를 라벨 노드라고 하고 이 L을 라벨 노드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만약에 저희가 Z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L1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라벨링된 노드고요. L0는 라벨링이 잘못된 노드고요. 그래서 이 L0와 L1을 교집합을 놓고 그 두 개 합치면 L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라클에 대한 정보들을 n by k 매트릭스인 S로 표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점 표시가 좀 낯서실 거예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냥 이 S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같은 노드가 1, 2, 3, 4가 있고요. 커뮤니티가 1, 2, 3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4이 다 찍혀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제 노드 4가 여기 있죠. 노드 4에 이 00을 그대로 그냥 여기다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노드 4의 커뮤니티 정보를 그냥 전부 떼왔다. 그냥 행을 전부 떼왔다. 얘 같은 경우에는 닷하고 이 찍혀 있죠. 그래서 얘는
이 두 번째 열의 정보를 모두 떼놨다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커뮤니티 2에 대한 모든 노드 정보를 다 가져오고 얘 같은 경우는 노드 4에 대한 모든 커뮤니티 정보를 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하면은 SI 뜻은 관찰에 의해 오는 그러니까 라벨링이 된 노드 i의 커뮤니티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I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만약에 그 라벨링 잘 라벨링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실제 있는 게 오라클에 있는 정보가 실제 정보랑 똑같겠죠. 그래서 그대로 받아오고 근데 만약에 잘못 라벨링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똑같은 그 데이터랑 똑같이 그냥 원화 매트릭스인데 그 기존에 있던 ZI가 잘못되었으니까 그 ZI 말고 다른 ZI를 쓰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라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냥 0%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가정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그 오라클이 이제 막 잘못 라벨링인 게 너무 많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쓸모가 없는 정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포메이티브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가정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잘 라벨링 된 게 잘못 라벨링 된 것보다 많으면 오케이 얘는 인포메이티브하다. 그리고 이제 이 오라클 S랑 그래프 C가 주어졌을 때 저희는 이제 행렬 X 해 그러니까 이게 원소가 이제 실수 전체가 집합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n by k 매트리스인데 이걸 통해서 노드의 라벨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X는 약간 이 XIK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노드 I가 커뮤니티 K에 얼마나 강하게 속하냐 그냥 그 정도를 그 점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ZI 그러니까 커뮤니티 라벨이죠. 커뮤니티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 XIK가 가장 큰 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XI 노드에 대한 커뮤니티 정보가 0.1, 0.9, 0.7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은 ZI 같은 경우는 얘가 제일 크죠. 근데 얘가 1, 2, 3이니까 K가 이렇게 있어.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얘가 제일 크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것 같고요. X 해석을 구하고 싶은 건데 이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 X를 넣고 그리고 이 오라클 정보를 넣었을 때 이 코스트 펑션은 이제 뒤가 자주 다룰 건데 결론은 이제 코스트 펑션을 가장 작게 하는 X 매트릭스를 찾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저희가 좀 더 얘기하기 전에 이 블록 노테이션을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라벨 정보랑 라벨링 되지 않은 정보를 다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행렬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행렬 계산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모드가 그러니까 라벨링 된 거랑 된 거랑 안 돼 있는 거랑 이렇게 약간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계산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좀 정리를 해주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U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벨이 되지 않은 노드의 집합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노드들을 라벨링 된 노드를 먼저 오게끔 재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렬, 임의의 행렬입니다. 이 n 곱하기 n의 행렬을 다음과 같이 블록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n by k 매트릭스에 한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된 노드가 1이랑 3이 있고 레벨링이 안 된 게 2랑 4가 5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인적 확률 A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라벨링 된 게 1이랑 3이죠. 그래서 1이랑 3을 이렇게 두 개를 맨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분류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가지 블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봤던 MNL, MN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이 블록이 그래서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MLU 같은 걸로 이제 들고 와서 한번 예제를 들어보면 얘는 이제 라벨 로드 행과 언라벨 로드 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블록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전이나 정보 전달을 나타내는 행렬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이게 라벨 로드가 언라벨 로드에게 받는 영향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게 얘 있죠. 얘가 정보를 받는 애고요. 얘가 정보를 이렇게 주는 친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X 셋을 정의했잖아요. 그 아까 봤던 그 코스타 펑션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구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 비용 함수를 가장 작게 만드는 X의 매트릭스를 찾겠다. 근데 여기 보시면 특별하게 이제 어떤 제약 조건이 하나 있고요. 이걸 하드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데 좀 빠졌습니다. 좀 빠져가지고 이걸 읽게 되면은 오라클이 준 오라클이 준 라벨링된 노드들의 커뮤니티 정보랑 저희가 생각한 X의
X의 라벨링된 노드들의 X의 커뮤니티 정보, 그러니까 라벨링된 노드들의 커뮤니티 정보가 같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라클 정보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벨링된 정보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의 정보가 잘못 분류되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그냥 만약에 라벨링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잘못된 것도 그냥 고정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오라클에 좀 문제가 많을 경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하게 됨으로써 이제 모든 노드가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요. 네, 크로스 컨포밍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거를 일단 어떤 식으로 부르게 되냐면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비용 함수가 이런 식의 매트릭스 노테이션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i랑 j가 연결이 돼 있다면 이 스코어 차이가 클수록 페널티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노드들이 스코어가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래프 스무스네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왜 플랫 솔루션을 가지면 안 되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노드가 같은 값을 갖게 된다 생각해봅시다. x가 다 이거 1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에 최저가를 했을 때 그냥 얘를 1 빼기 1을 전부 해버리면은 그럼 당연히 0이 되겠죠. 최저가를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모든 노드가 점수가 1이 되면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에 전혀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를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라플라시안, 그러니까 라그랑지를 써서 뭐 미분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 문제 해를 도출을 해냅니다. 근데 이거를 좀 해석을 살짝 해봐야 되거든요. 그냥 이제 앞서 이제 어떤 조건을 걸었죠. 이 조건을 걸었죠. 이 조건 때문에 이 그냥 라벨링 노드가 이미 오라클 정보를 갖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를 봤을 때, 이 최저권의 해를 봤을 때 결국에는 라벨링된 애들은 결국 오라클 정보랑 같겠죠. 그리고 이제 언라벨링 노드가 중요한데 뭐 이런 복잡한 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좀 넘길게요. 더 뒤에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 P, 저는 P라고 정의를 할 건데 이 D-1도 A의 계산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자면 라벨링 아까 똑같이 할게요. 이제 L이 있고 U가 있고 그럼 이제 디그리가 이제 D2, D4, D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T는 이제 디그리의 디그리 T가 핀열의 몇 핀열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인적 핀열이 됩니다. 네, 이제 언라벨이나 라벨링 노드 인적 핀열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연결 여부의 디그리 정교화가 그러니까 이 행렬이 디그리 정교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S가 곱해줘서 네, 이제 1번 노드 커뮤니티 주고 3번 노드 커뮤니티 주고 해가지고 이게 좀 디그리 정교화가 되는 커뮤니티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A의 역할은 결국은 이제 연결돼 있는 애들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만 통과를 시키고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그리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제 영향이 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전 세션에서 많이 봤듯이 디그리를 나눠서 정교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P는 이 오라클에서 정보를 받기 전에 얘를 이제 연결돼 있는 거랑 연결돼 있는 애들의 정보만 보고 그리고 이게 디그리 정교화까지 시켜줘가지고 그 정보를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받기 전에 필터를 한번 걸어주겠다 이거. 그래서 P를 약간 필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 제가 약속인 이 U가 있고요. L 있잖아요. L이 이제 U한테 주는 거고 그리고 얘는 U가 있고 또 U가 있죠. 얘는 언라벨이 언라벨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거쳐서 정보 라벨이 언라벨한테 정보를 받았다. 얘는 또 필터를 거쳐서 언라벨이 다시 언라벨한테 정보를 받았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최적화 식의 해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뭐죠? U죠? L이죠? 그럼 뭐예요? L이 U한테 정보 주는 거겠죠? 그래서 라벨된 노드가 언라벨드 노드로 다시 정보를 주는 거고 이 경우를 이제 라벨에서 언라벨드의 직접 전파 혹은 직접 영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얘는 뭐 앞에 U가 있죠? 뒤에 뭐가 있어요? U가 있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원나벨드한테 정보를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이거 필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구조를 따라서 뭐 원나벨드 노드 사이에서 필터 계속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네이버 전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XU의 약간 가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나벨드 노드들의 최종 스코어, 커뮤니티 스코어가 되겠고 이건 뭐죠? 이 U가 있고 L이 있죠. L이 U가 L한테 받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라벨 데이터에서 받는 정보가 되겠고 얘는 원나벨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원나벨드가 약간 지들끼리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들어온 정보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나벨드의 정보는 라벨 데이터에서 받은 게 되겠고 그러니까 라벨 데이터에서 받은 거랑 원나벨드끼리 해서 받은 정보 두 개가 합해지기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거를 어떻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참고인데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를 그 노이마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길이의 전파 경로를 합친 효과가 비슷하다. 그래서 이 해를 보게 되면은 이 라벨드 노드 이게 라벨드 노드한테 원나벨드가 라벨드 노드한테 받은 정보고 이게 이제 원나벨드끼리 가서 라벨드 노드에서 직접 유입된 정보가 이렇게 가는 거죠. 원나벨드 노드 사이에서 엄숙 전파된 효과를 합친 값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좀 이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시간 공격도를 갖고 그래서 근데 이걸 한 번에 풀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값을 구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 반복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보가 xi가 반복을 했을 때 라벨 노드가 그 값을 그냥 고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노드가 라벨 노드가 아니에요. 원라벨 노드예요. 그러면은 그 원라벨 노드가 연결이 된 이웃들끼리 그것들을 이 평균 때려가지고 다시 평균 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웃들 얘가 이제 뭐 이제 원남을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주변에 값이 있는 애들한테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평균 때린 값을 얘가 받게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행렬식으로 그러니까 행렬 로테이션을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얘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블록 로테이션을 사용해서 다시 표기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뭐 이제 라벨링 된 건 고정된다 했으니까 이거는 정형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원나벨에서 받은 정보 그리고 라벨 로드에서 원나벨 로드로 받은 정보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필터가 각 로우의 각 행의 합이 1보다 작거나 같은 행렬이어서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 어떠한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떠한 행렬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익숙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한 이제 라벨 프로파게이션의 최적화 문제 해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게 약간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해를 대신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랜덤 워크 관점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Y1과 Y2 이런 식으로 이제 이 Y1 같은 경우는 1 시점에 위치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에 위치하도록 하면은 랜덤 워크에서는 현재 노드 I의 이유 중 하나를 균등하게 선택해서 다음 노드로 J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 확률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이 봤을 때 I 노드에서 그러니까 T 시점에서 I 노드에서 T 플러스 1의 J 노드 이동 확률은 인접 평면의 그 원소 값이랑 이 뒤로 나눠준 값인데 근데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요 약간 좀 익숙한 게 보일 거예요. 아까 했던 그 이셈 중 하나를 끌고 왔거든요. 여기 있는 이 원소들이 좀 뭔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노드 i에서 이제 이 랜덤 워크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냐면 노드 i에서 랜덤 워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드를 찍고 가겠죠. 근데 이제 원나벨 노드는 그냥 계속 워크를 하고 근데 만약에 도착을 한 노드가 라벨링이 된 노드예요. 그러면은 라벨링이 된 노드에 처음 도착하면은 그 즉시 워크를 종료합니다. 이때 처음 도달한 라벨 노드의 그 라벨링된 그 커뮤니티가 K인 확률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XIK 같은 경우에는 I 약간 행이 노드고 K 커뮤니티라고 했죠. I 노드가 K 커뮤니티 그러니까 I 노드에서 출발해서 도달한 노드가 K 커뮤니티 노드의 확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뭐 출발하자마자 그 노드가 라벨링된 노드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1이다, 1이다, 뭐라 할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르코프 성질이 있는데 마르코프 성질은 이제 그거죠. 그 다음 이동이 이전에 현재 있는 위치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상상을 해봤을 때 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PIJ가 I에서 J로 이동할 확률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J에서 출발했을 때 마지막으로 도착한 노드가 클래스 K에 있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해줘가지고 전부 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확률과 똑같은 확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 좀 자세히 보시면 이걸 도달 가능성이 하거든요. 이 현재 노드의 도달 가능성이 이웃들의 도달 확률을 이동 확률 이걸로 곱해서 가중 평균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행렬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거는 아까 여기 이거 때문에 이게 만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벨 로드를 시작하면 뭐 그래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프 로드랑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서 또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라벨 프로파게이션 식과 동일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라벨 프로파게이션은 연결된 노드들이 유사한 점수를 갖는다라는 가정 하에서 진행이 되어요. 그래서 라벨 노드의 정보에 기반해서 그 외 노드의 커뮤니티를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아까 보시면 이제 호스트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최소화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이 노드랑 그러니까 연결이 근처에 있다면 이 노드랑 노드가 점수가 비슷할 것이다라는 믿음 하에 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요. 세 가지를 보는데 이게 다 동일한 해를 갖게 됩니다. 네,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프 위에서 연결된 노드들이 비슷한 스코어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XIK가 네. I 노드가 K 커뮤니티에 배정되는 정도 그리고 인터랙티브 프로퍼게이션 아까 반복되는 거 있었죠.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XIK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 되겠죠. 이게 만약에 XIK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냥 이웃들로부터 이제 평균된 값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크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노드 i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K에 대한 커뮤니티 K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뭔가 이제 그 이웃들이 약간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근처에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근처에 있는 연결된 노드 유사한 분류 점수보다 가성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점수가 크면은 당연히 이제 그만큼 배정되는 정도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랜덤 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봤던 라벨리 클래스에 대한 도달 확률이고 아까 또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랜덤 워크는 이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 이동하게 되는 확률이 만약에 높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랜덤 워크는 이제 이렇게 노드에서 노드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직관적으로 확률이 높으려면 그만큼 노드가 좀 가까이 있던가 그래야겠죠. 연결이 좀 강하거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게 결국에는 커뮤니티 K에도 배정된 확률이 높다. 그래서 결국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시안 베이스 SSL 패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블 스프레딩은 LP의 하드 제약을 소프트 페널티로 바꾸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던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의 경우에는 레이블이 된 노드가 있을 때 해와 오라클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강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라클에는 다르게 레이블이 된 노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레이블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레이블 스프레딩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음에 최적화 문제를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 코스트 펑션을 간단하게 설명해서를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이런 형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의 텀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텀의 경우에는 이웃들끼리 레이블이 비슷해야 한다는 스무트네스와 관련된 텀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주신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에서도 등장했었던 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텀이 이제 소프트 페널티에 관련된 텀입니다. 그래서 해와 오라클이 비슷해야 한다는 것을 유도하는 항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항 스무트네스, 그다음에 두 번째 항 그 오라클과의 클로스네스에 관한 이 두 개의 항을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로 트레이드오프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LP와의 차이점은 첫 번째로 오라클과의 라벨 일치가 하드 제약이 아닌 결정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잘못 레이블된 노드들이 많을 때, 즉 오라클이 노이즈할 때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앞 슬라이드에서 이 코스트 펑션 이 부분을 보면 xijk와 그다음에 xjk가 노드 차수의 제곱근이 씌워진 걸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규화 라플라시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규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규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차수가 높은 허브 노드에 의해서 해가 완전히 지배되게 되고 그래서 해를 잘 구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노드의 차수와 관계없이 노드의 기여도가 다 똑같이 만들어주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허브 노드의 지배력을 억제하고 그래프 전체 구조를 해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레이블 스프레딩은 이제 해를 클로스 폼으로 표현하는 과정인데요. 일단 우리의 목표는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소화하는 점을 구하려면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트 펑션을 먼저 미분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람다 이 부분, 람다 i 플러스 라플라시안 이 부분이 파즈르 데피니트이기 때문에 역행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변에 역행렬을 취해주고요. 그다음에 정규화 라플라시안의 정의를 통해서 그대로 식을 대입해주면 이 두 번째 식을 얻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수법을 꺼내면 이 세 번째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알파를 1 플러스 람다분의 1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클로즈 폼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이랑 레이블 스프레딩 두 가지 방법을 봤었는데요. 이제 볼 방법은 제너럴라이즈 라플라시안인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를 도입해서 하나의 틀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 펑션은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잘 보시면 람다 빼고 그 시그마라는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가 도입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와 같이 클로스 폼 해를 구할 건데요. 그래서 같은 연산 과정을 거쳐서 이런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에는 두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와 시그마가 있습니다. 람다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스프레딩에서도 나왔는데 오라클과의 클로스네스, 그 다음에 스무트네스 사이에 트레이드오프를 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였고요.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 하면 정규화 방식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1이면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의 형태를 따르게 되고 2분의 1이면 레이블 스프레딩, 마지막으로 0이면 페이지 랭크 베이스 메서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냥 여기에 있는 크로스폼 해에서 그냥 시그마의 각각의 값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1을 대입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 레이블 스프레딩에서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이게 전부 어떤 불러갑니다. 봤을 때는 앞서서 이제 크로스폼 해가 나왔어서 이렇게 잘 나타날 수 있는데 몇 페이지를 보면 이거를 역행렬을 다시 왼쪽으로 보내서 계산을 하면 이런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형태는 페이지 랭크와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페이지 랭크 베이스 메타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트 펑션을 다시 보면 여기 마이너스 시그마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시그마 마이너스 1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 시그마라는 파라미터가 그 여기서 정규화를 할 때 어느 쪽에 더 가중치를 줄지 그거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파트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봤었잖아요.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마지막으로 제너럴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실험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데요. DBLP 그다음에 코라 데이터셋입니다. 이 두 데이터셋은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 클러스터링을 실패한 데이터셋이라는 거를 유념해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이블 스프레딩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에 관한 효과를 볼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 알파가 커질수록 정확도가 증가하긴 하지만 1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하락하는 그래프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선 발표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역행렬을 이제 급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 알파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했을 때 레이블된 데이터를 그래프에 얼마나 전파를 할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알파가 커질수록 정확도가 증가하겠죠. 근데 1에 가까워지면 왜 하락하냐? 아까 그 클로즈폼 해를 구할 때 알파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근데 알파가 1이면 그 람다가 0이 되겠죠. 근데 이 람다는 그 오라클과의 클로스네스를 결정시키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였습니다. 근데 그게 0이 되면 그 텀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모듈러리티가 정확도를 잘 따라간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파란색이 어큐러시고 그 빨간 선이 모듈러리티입니다. 모듈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오버리프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프를 얼마나 촘촘하게 구조를 잘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모듈러리티가 높으면 당연하게도 커뮤니티 파티션을 잘 잡아낼 수 있고 이거는 어큐러시랑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정답 레이블이 있어야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듈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도 측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 레이블이 없는 경우에 모듈러리티가 높은 지점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고르면 우리가 좋은 알파를 고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노이즈 오라클에 대한 효과인데요. 여기서는 그 세 개의 방법 모두 실험을 해서 그래프를 도식화했는데 당연하게도 오라클의 노이즈가 클수록 분류 성능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이블된 데이터가 적을 때 클래스당 라벨된 노드 수가 적을 때 분류 정확도가 심하게 나빠진다는 사실 또한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두 데이터셋이 비지도 학습에서는 실패를 했었던 데이터셋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실험에서는 2%의 노드에만 레이블을 한 거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5%의 노드에 대해서 레이블을 시킨 결과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수의 노드에 레이블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지점에서 어큐러시가 꽤 괜찮게 나온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 이제 비지도 학습과 비교했을 때 세미 슈퍼바이즈 방법의 좀 효능을 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파트를 정리하자면 먼저 레이블 스프레딩에 대해서 봤었는데 레이블 스프레딩은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의 하드 제약을 벌점망으로 소프트하게 바꾼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제너럴라이즈 아플라시아는 하이퍼 파라미터 시그마로 셋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치 실험을 통해 알파가 모듈러리티를 통해 선택하면 정확도를 올릴 수 있고 오라클이 노이즈하거나 레이블된 데이터가 너무 적을 때 정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제자 분께서 레이블된 데이터가 적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10분 정도 쉬었다 그러고 그 이영날 여행을 다녀와서 단식을 가져와서 이제
네, 세 번째 파트 이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파트 1에서 예준님이 다뤄주셨었던 이 네이버 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알고리즘은 그냥 직관적으로 레이블 시스템을 접하는 알고리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블드 노드가 약간 고정된 말뚝처럼 신호를 퍼뜨리면 바로 옆에 있는 어느 레이블드 노드가 그 라벨 정보를 전달을 받고 이 정보를 전달받은 이 언라벨드 노드가 옆에 있는 언라벨드 노드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 과정이 반복되는 어떤 프로퍼게이션, 그 전파의 과정을 레이블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었었죠. 그래서 수식으로도 볼 수 있듯이 여기 있는 언라벨드 노드의 레이블 스코어는 고정된 레이블 노드에서 받은 어떤 정보 플러스 그 노드로부터 그 라벨드 노드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다른 이웃 언라벨드 노드에서 받은 정보들이 합쳐져서 구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을 저희가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이라고 배웠었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직관적으로 본다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 이렇게 노드들로 이루어진 마당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어떤 고정된 신호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레이블드 노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독자적인 정보를 가지지 못한 언라벨드 노드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자체는 이 고정된 레이블 노드들이 이렇게 신호를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나 클래스 1이야, 나 클래스 2야 이러면서 정보를 퍼뜨리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언라벨드 노드들이 이 정보를 받아서 최대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런 그 라벨드 노드와 좀 비슷한 식으로 그래프가 가장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자신의 라벨을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라는 것이 라벨 프로파게이션이었어요. 그런데 얘를 이제 라벨드 노드가 아니고 언라벨드 노드에서 본다라고 하면 신호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신호를 찾아서 간다라고 좀 그 과정을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랜덤 워크 프로세스를 저희가 아까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얘는 언라벨드 노드에서 출발을 해서 어떤 라벨에 도달할 확률이 높을지 나와 가장 가까운 신호가 어디인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랜덤 워크 프로세스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바로 이 타워 개념으로 넘어가보면 이제 그 랜덤 워크 프로세스에서 계속해서 걷다가 라벨드 노드에 도착을 하면 이제 그 프로세스가 멈췄었잖아요. 그 멈추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저희는 타워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랜덤 워크가 이제 끝날 때까지 충분히 많이 반복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그 라벨 K의 그 확률을 저희는 라벨 스코어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랜덤 워크를 충분히 많이 반복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자주 마주친 라벨이라면 나와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라벨에 대한 스코어를 높이 주고 만약에 충분히 많이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마주치지 못했다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라벨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 대해서는 라벨 스코어를 낮게 주는 것이 이제 라벨 프로파게이션의 그런 어떤 논리였었죠. 그런데 저희가 보고 싶은 문제는 이 라벨드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라벨드 노드가 너무 적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당에 이 고정된 말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무리 걸어도 마주치지 못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아까 그 라벨 노드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타워가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랜덤 워크에는 믹싱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랜덤 워크를 충분히 오래 반복을 하면 결국에 그 위치 분포가 어떤 안정적인 분포를 수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렴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저희는 믹싱 타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믹싱 타임을 지나게 되면 어떤 분포를 이미 수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노드에서 출발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 네트워크 이 과정이 조금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는 어떤 노드 I에서 출발해서 이 I의 관점에서 어떤 노드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지를 알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와 관계없이 어떤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구조에 의해서만 이제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얘는 저희가 원하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당연히 그럼 이제 이 클래스 구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의 구조에 의해서 부여되는 그 라벨 스코어는 그 연결 디그리가 많을수록 그 라벨을 가진 어떤 그 클래스에 도달을 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도달할 가능한 경로가 많아지니까
디그리와 관련 디그리에 비례를 해서 이제 라벨 스코어를 가지게 되겠죠. 얘를 조금 수식으로 풀어서 볼게요. 이 수식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K-1 단계, 즉 현재의 시점을 K-1이라고 해볼게요. 내 현재의 위치가 YK-1로 정해졌을 때 지금 현재의 그 레이블 스코어와 그 다음 시점에 가지게 될, 즉 랜덤 워크에서 한 스텝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스텝에서 가지게 될 그 라벨 스코어에서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이 라벨 스코어 차이가 나느냐를 나타내는 게 이 수식인데요. 얘를 이제 식을 전개를 해보면 이 YK-1은 컨디셔널 지금 주어져서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얘는 상수로 빼고 이런 식으로 식을 저희가 전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일단 첫 번째 텀은 랜덤 워크에서는 그 다음 스텝에서 나와 엣지로 연결된 이웃으로밖에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랜덤 워크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 노드의 레이블 스코어는 YK-1의 이웃들의 라벨 스코어의 평균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 괄호가 여기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텀은 YK-1의 레이블 스코어인데 이거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의 정의에 따라서 언론 노드의 라벨 스코어는 이웃 라벨 노드 스코어의 평균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이 똑같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갔을 때 기대되는 어떤 라벨 스코어의 변화가 0이라는 것이죠. 평균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 이스마 어마운트 라벨 데이터 문제와 관련 없는 A입니다. 얘는 그냥 라벨 프로퍼게이션의 어떤 알고리즘의 정의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성질인데요. 얘를 조금 직관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라벨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에서 언라벨드 노드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잖아요. 독자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라벨드 노드뿐이었었죠. 그래서 이게 라벨드 노드가 막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언라벨드 노드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든 아니면 한 발짝 조금 물러나서 여기 있든 간에 사실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변화는 없을 거예요. 차이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팅게일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런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현재 라벨 스코어가 그 다음 스텝에서의 그 기대 라벨 스코어와 같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텝을 반복해도 결론적으로 어느 라벨과 노드 사이에서 기대되는 값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서의 기대값, 맨 마지막 단계에서의 기대값이 똑같아지는 어떤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얘를 가지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걸 이제 레벨 프로퍼게이션에 적용을 해서 첫 번째 이제 출발한 노드를 i라고 고정을 해놨었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레벨 프로퍼게이션에서 레이블드 노드에 대해서는 x,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s로 고정을 시켜놨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x, y 타워를 이런 식으로 s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i의 라벨 스코어는 이런 식으로 이런 기대값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 결국 클래스 K에 대해서 노드 i가 가지는 라벨 스코어는 i가 결론적으로 J라고 하는 라벨에 처음으로 도달할 확률 곱하기 내가 도달한 그 클래스가 도달한 노드가 이제 K라고 라벨링이 되어 있을 그 인디케이터를 곱한 것이 이제 클래스 K에 대한 노드 i의 라벨 스코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노드에서 출발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결론적으로 도달할 그 J에 대한 확률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i의 위치에 따라서 i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적인 클래시피케이션과 이 라벨 스코어들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만약에 라벨 데이터가 너무 적게 되면 이 너무 랜덤워크의 시간이 길어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Q 값이 파이 J라고 하는 어떤 스테이셔너리한 프로버빌리티로 수렴을 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XIK라고 하는 것이 i의 정보는 사라지지 i와는 독립적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서 모든 언라벨드 노드에 대해서 레이블 스코어가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레이블 스코어가 높다라는 것은 그 노드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디그리가 높을수록 이동 경로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 라벨 스코어는 디그리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문제점이 i에 대해서 모두 똑같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클래스의 디그리 분포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클래스 디그리 분포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져서 노드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을 하지 못한다면 그럼
그럼 이 공통적인 클래스의 기본 우세도를 빼고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 교재에서 제안하고 있는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룰을 조금 바꿔서 저희가 아까 계산했었던 레이블 스코어에서 이 CK라고 하는 어떤 값을 빼줍니다. 얘는 뭐냐면 레이블드 셋 안에서 클래스 K가 차지하고 있는 디그리 웨이티드 비율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스코어가 높더라도 그냥 구조적으로 그냥 여기에 클래스 K가 많아서 얘의 확률이 높다면 그걸 빼서 어느 정도 고정을 해주자라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는 라벨드 노드에서 나오는 신호는 고정된 신호였었어요. 1 혹은 0으로 이제 인디케이터처럼 고정된 신호였고 이 과정을 하다가 이제 공통된 클래스 기본 우세도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어떤 목적을 좀 방해를 하게 된다면 얘를 사후적으로 고정해 주자라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어차피 이렇게 x를 계산하고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고정을 할 것이라면 애초에 이 라벨드 노드가 주는 그 신호 자체를 센터링을 해서 그 신호를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것이 이제 포화성 러닝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센터링하기 위해서 넣는 그 고정항이 이 S바라고 하는 A인데요. 얘는 보시면 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전체 라벨드 노드 중에 이제 클래스 K인 라벨 노드가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S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S에서 스몰 S바를 이제 빼준 신호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얘의 의미를 좀 직관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클래스가 3개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1,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라벨 노드가 지금 클래스 1로 라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구조를 봤더니 이 네트워크에는 클래스 1이 유독 많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가 X가 되는 거고. 그럼 얘를 빼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죠. 얘가 마치 신호처럼 얘가 아닌 라벨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네거티브 신호를 주고 있고 얘가 해당 라벨과 일치할 경우에는 포지티브 신호를 주기는 하지만 신호가 훨씬 약해졌죠. 그런데 만약 전체적인 구조를 봤더니 클래스 1이 굉장히 희귀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S바가 계산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는 S-S바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훨씬 그 신호가 강해졌어요.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전체적으로 이 클래스가 희귀함에도 불구하고 이 클래스를 만났다라는 건 좀 더 큰 점수를 주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평균적인 클래스 컴포지션을 계산을 하고 얘를 제거한 센터대 라벨에 넣어놓으면서 그래서 얘를 어브젝티브 펑션으로 사용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요거는 아까 그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에서 계속 나오던 애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그래프 스무스니스 주변의 어떤 그래프의 지형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계산하는 텀이었고요. 얘는 결국에는 이 레이블 시그널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얘를 결론적으로 미니마이즈 하려면 주변 그래프들과 어울리는 써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 레이블 스코어가 그래프 구조에 따라서 단순한 클래스 기본 우세도를 제거한 어떤 센터링과의 레이블 시그널을 잘 반영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레이블 프로퍼게이션 기본 S라고 하는 그냥 고정된 신호를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레이블 신호들이 고정된 바운더리로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역할이 그냥 발신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랜덤 워크 프로세스를 이제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접근이 달라지겠죠. 이번에는 언라벨드 노드가 가장 가까운 라벨드 노드를 내가 신호를 찾아서 직접 걸어가자의 느낌이 아니고 라벨드 노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그널을 언라벨드 노드에 뿌리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달라졌는데 여기 있는 J는 라벨드 노드가 걸어다니면서 이제 언라벨드 노드가 그때마다 언라벨드 노드 I는 신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역자 T 시간
이 랜덤 워크가 반복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누적된 그 신호의 값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얘는 이제 수식을 보면 이제 도착한 노드가 i였을 때 그때 이제 그 신호를 더해주고 그리고 디그리 값으로 이렇게 조금 정교화를 해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램마 5.3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t 시점에서 t 플러스 주냐라고 하면 여기 s-s 바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 붙여져 있는 정답이 있는 노드들이 주는 어떤 좀 정확한 정보, 정확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여기 lxt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 자체, 언라벨드 노드 자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신호를 가지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계산된 값을 가지고 나는 주변 지형들과 얼마나 달라야 될까를 계산한 값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과 내가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의 정체성, 그 노드의 정체성을 이렇게 떼면 얘는 결국 에러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랜덤 워크를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면서 이 에러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점점 줄어들고 결론적으로 하나의 유니크한 솔루션을 수렴할 수 있다가 랜덤 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리즘은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정리해놓은 거라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메리컬 엑스페리먼트를 하나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그 뒤에 민호님이 해주실 파트 4에도 이 앤리스트 데이터가 나올 거라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데이터는 손글씨 숫자 0에서부터 9까지를 손글씨로 쓰는 숫자로 이루어진 7만 개의 이제 흑백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는 비슷한 모양의 두 숫자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고자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화성 러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역시 앤리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재에서는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라고 하면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노드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 각 이미지를 바로 이제 노드화한 것이 아니고 각각 이미지의 핵심 특징을 저차원 벡터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미지끼리 연결한 그래프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 세 가지의 레이블링 메소드를 사용을 한 것인데요. 보이시다시피 이 초록색 이 선이 이제 포화성 러닝을 통한 이제 정확도였는데요. 포화성 러닝이 적은 라벨드 노드셋에서도 이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갈 생각인데요. 첫 번째 메소드는 이제 Constrained Spectral Clustering입니다. 그래서 이 Spectral Clustering은 라벨 없이 그래프 구조만 보고 클러스팅을 하는 Unsupervised Learning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라벨드 노드를 몇 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성능 좋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메소드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언수퍼바이스 러닝을 베이스로 이제 알고리즘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띡 라벨 정답을 주면 뭔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 상황에 맞게 좀 녹여내기 위해서 Q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Q는 노드상의 관계 정보를 다루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라벨드 노드에 대해서는 같은 클래스에 해당을 하면 1, 다르면 -1, 아무런 정보가 없다, unlabelled다 라고 하면 0이라는 값을 줘서 이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Q 매트릭스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링 문제에서 저희가 찾고 싶은 건 결국 이 멤버십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컨스트레인을 어떻게 주냐라고 하면 저희가 찾고자 하는 이 정답 클러스터 이제 이 Z 멤버십 매트릭스와 이제 Q를 이런 식으로 이 트레이스 텀으로 곱해서 결론적으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라벨에 대한 정보와 내가 한 이 클러스터링 최적화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이 트레이스 텀으로 계산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은 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버리는 게 아니고 주어진 정보에 어느 정도 맞게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Constrained Spectral Clustering입니다. 그 다음은 라플라시안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요. 얘는 저희가 지금까지 X 트랜스포즈 LX라고 하는 페널티 텀을 계속 줘서 그래프 스무스니스를 높이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계속 썼었어요.
얘가 계속해서 페널티 텀으로 들어가거나 뭐 로스 펑션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메서드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페널티 텀으로 주지 말고 애초에 우리가 탐색하는 그 공간을 x가 스무스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좁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x를 L의 작은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로만 만들자라는 것이 그 방법인데 왜 그런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x의 하나의 컬럼 v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얘랑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스무스미스 점수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v가 아이겐 벡터라고 하면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 얘를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프 스무스미스 점수와 아이겐 밸류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아이겐 밸류가 작은 애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프의 스무스미스 점수도 낮아져서 자연스러운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라플라시안 레귤러라이제이션의 방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방법은 스파르스 라벨 프로파게이션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L2 놈을 베이스로 계속해서 식을 진행을 해 나갔었는데 이제 L2 놈의 한계점은 변화량이 분산된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드쯤 왔을 때는 주변 지형들과 한 이 정도의 차이는 나야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L2 놈을 사용을 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objective 펑션에서는 미니마이즈를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변화량을 이렇게 뭐 1, 1, 뭐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제곱을 해버리면 훨씬 이 자체를 제곱한 것보다는 그 값이 작잖아요. 그래서 변화량을 분산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산을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 현실에서는 비슷한 노드들끼리 뭐 11111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가 라벨이 달라졌을 때 그 점수가 이상하게 이게다가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스파르스 라벨 프로퍼게이션의 출발점이었고 그래서 L1 놈을 사용을 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든 안 되든 결론적으로 이제 계산되는 값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L1 놈을 사용을 하자. 그리고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L1을 사용을 하면 이제 스파르시티를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라벨 스코어 차이가 적은 곳에서 발생하도록 한다. 필요한 부분에서 이 차이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SSN의 베이지안 어프로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팅할 게 이게 K가 2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라벨 영어로 적었는데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올바른 영어 정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거의 여기서 문제 상황이 영어로 MAP를 그래서 우리가 트루 클래스 라벨링에 대한 MAP는 P Z 기본 AES를 맥시마이즈하는 Z가 이제 MAP 호스트여가 됩니다. 네, 이거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풀어볼 건데 해당 식은 먼저 이 오식은 다음 같은 식과 동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서로 다른 커뮤니티 간에 연결돼요. 네, 컷을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는 연결이 많은 두 번째 점은 파워가 붙는데 이건 이제 내부 연결 밀도나 외부 연결 밀도로 이제 미리 정의된 고정된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내부 연결 밀도가 외부 연결 밀도가 적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스키는 모르겠는데 양수를 미니마이즈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맥시마이즈하는 거랑 똑같죠?
이거는 이제 두 커뮤니티가 속한 노드 개수가 동일할 때 최대합니다. 우리가 원커치랑 엔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의 구조 자체만 보는 언스퍼바이스인데 이 마지막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클의 정보를 활용하는 세미 슈퍼바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오라클의 정보와 예측값이 불일치하는 항의 개수인데 이제 불일치하는 항당 람다의 페널티를 부여해서 예측값이 어느 정도는 오라클을 따르도록 유도합니다. 람다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오라클이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정하기 때문에 에타1이 에타0보다 크고 마찬가지로 그룹 간 연결 밀도가 더가 높기 때문에 오메가1이 오메가9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분자도 0보다 크고 분모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람다가 0이 됩니다. 0보다 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람다는 페널티의 가중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훑어보자면 이제 언스퍼바이스 텀과 스퍼바이스 세미 스퍼바이스 텀으로 이루어진 트레이드 오프인데 만약에 이제 그래프 구조의 정보와 오라클의 정보가 상충할 때 파라미터 에타와 람다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신뢰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넘어갈 때 다음 식과 동시하고 정말 동시하고 바로 넘어갔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처음에 포지션 분야는 다음과 같이 중기고 주어지면 이제 인터핑면 A와 Z가 동일하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각각 정리하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포션 4.1 그러니까 6주차 내용으로 이 식을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표준 SABM을 구현했으니까 세타 I 세타 J를 1로 두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식이 이렇게 구해진다는 걸 이용하고 그다음에 노드의 개수를 n1, n2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는 이 식이 이렇게 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면 최종적인 형태가 1번 텀은 최종적인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번 텀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키노드니까 이걸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곱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노드 라벨이 -1과 1에 균형가 결정되니까 확률이 2분의 1. 그다음에 이쪽 텀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 맞을 대비를 틀릴 대비를 각각 놓고 각각의 개수만큼 곱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맞는 개수나 틀린 개수를 합치면 저 오라클의 총 개수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식을 여기서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습 스터디 같은 거 하면서 자세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그를 씌우는 식이 이렇게 되고 로그를 씌운 식이 이제 여기 이게 요거를 여기 대입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인수를 어떻게 수정도를 쓰냐면 다음 같은 식이 정의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맥시마이즈하는 Z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 전체를 알고는 이제 하는 Z를 찾았는데 상수는 이제 알게맥스에 전혀 상관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공통인수를 묶었으니까 만약에 요거는 양수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초록색 부분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둘이 같은 식이 됩니다.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인데 이것도 우리가 6주차 때 봤던 것처럼 풀리기 어려운 비상시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릴렉세이션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식의 행렬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는데 이때 P는 I가 오라클에 속한 문제일 경우 1을 받아가고 2회의 경우 0을 가지는 다이아고널 매트리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식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좀 불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잘 변형해 주시면 내용은 이제 다 적어놨으니까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세 부분을 다음 같은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상수를 마찬가지로 이제 알고리즘 문제니까 상수를 날려버리고 4분의 1로 묶어서 4분의 1로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면 최종적인 식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시면 이제 슬라이드를 천천히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1과 1만 가질 수 있다는 제트는 x는 rn으로 릴렉스하는데 그래서 일단 x 대신에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또 이제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 이 부분은 a 타로 놓고 정리합니다. 네, 전 마찬가지로 이제 x에 대한 컨스트레인이 없으면 이제 x가 필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파 서메이션 오브 카파의 xi 스퀘어가 이제 서메이션 오브 카파의 제약이 되고 카파이를 1로 설정하면 x 스퀘어가 이제 n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는데 이게 카파이는 1로 굳이 설정 안 해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x hit은 다음과 같은 식을 미니마이즈하는 x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x를 이 식을 풀었을 때 노드 i가 xi의 햇이 0보다 클 경우는 1로 분류하고 아닐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식이 5.16이 되는데 이거는 마지막 알고리즘 문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을 했기 때문에 해당 문제 라그랑지안을 사용하고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옵티멀 감마를 찾아서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이 논문에 의하면 이제 이 감마 스타가 다음 방정식의 가장 작은 애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제 저도 내용도 짧기도 하고 이거 숫자바에서 되게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감마 스타를 구하면 최종적인 x에 대한 추적한 문제는 이 방정식 5.18의 해와 똑같이 동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바이어 MAP 릴렉세이션인데 이게 알고리즘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19의 방정식을 풀어서 감마 스타를 구하고 5.18을 풀어가지고 x 햇을 구하고 5.16의 규칙에 의해서 zi 햇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퍼바운드가 존재하는데 가정은 5.20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P인과 Pout은 같은 커뮤니티네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 간 엣지 생성 기본 확률이고 세타 i 세타 j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듯이 노드의 차수 가중치가 됩니다. 이거 조금 더 가정을 해주었는데 셀프 루프가 없어야 하고 세타 i가 서로 분리해야 하고 우리가 세타를 평균이 1이 되도록 스케일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르노이 분모의 안에 있는 확률이다 보니까 이게 0과 1 사이 있어야 하고 이게 0과 1 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세타가 0보다 커야 하고 둘이 곱한 거에 가장 큰 값이 1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분류된 노드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해밍 디스턴스로 계산 가능합니다. 노드의 개수가 n개니까 이 해밍 디스턴스를 n으로 나누면 잘못 분류된 노드의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띄어낸 5.5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된 DCSB에 대해서 잘못 분류된 노드의 비율에 대한 어퍼바운드가 존재한다. 이게 띄어낸 5.5입니다. 이때 디바랑 알파바는 다른 것 같고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류 정리 5.6에서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DCSBM에 대해서 이제 아까 여기 우리가 파트 4 초안부에 봤던 알고리즘이 거의 모든 발라벨드 노드를 분류 가능하다. 즉,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알고리즘이 거의 다 완벽하게 분류하는 뜻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증명 같은 경우는 교재에 짧게 안 적혀 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생략했습니다. 5.7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상수보다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을 때 일정 상수보다 이 값이 클 경우 알고리즘 14가 랜덤 개수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겁니다. 즉 이제 일정 상수 임계값보다 이 값이 클 경우 이론상 구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결과를 볼때 이게 합성 데이터를 먼저 보자면 이제 MAP 릴레스가 이제 포화성 러닝이나 컨스트레인드 스펙트럴 클러스팅 CSC와 이제 성능을 비교했는데 이제 이전에 나왔던 포화성과 CSC가 MAP보다 이제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는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MNIST 데이터셋의 분류 문제를 풀었는데
경우는 이제 2와 4를 이제 분류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7과 8을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노이즈가 다를 때, 그러니까 오라클이 높은 이제 거의 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때는 당연히 새 알고리즘 모두 높은 성능을 보이는데 만약에 노이즈가 커져서 오라클이 잘못된 정보를 많이 줄 경우에 포화성 버닝 같은 경우는 정보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MAP랑 포화성 버닝을 자세히 보면 이제 라벨 차원이 안 된 노드에 대해서는 포화성 버닝이 그 나쁘지 않는 높은 성능을 보이는데 잘못 라벨된 노드에 대해서는 이제 MAP에 비해 포화성 버닝이 구분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볼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유적인 랜덤 매트릭스 티어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래프 베이스 중지도 학습의 경우는 데이터의 개수와 노드 수가 전부 커지는 고차원 매트릭스, 고차원 그래프에 대해서는 고차원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랜덤 매트릭스 티어리의 속도를 적용해서 고차원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개선된 커널이랑 이제 스케일링 메소드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건데 이건 이렇게 건데 두 번째로 볼 게 이게 패러렐 컴퓨테이션인데 우리가 고성능 컴퓨팅이 HPC가 발전하고 클라우드 컴퓨팅도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고차원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중지도 학습을 위해서 패러렐 컴퓨테이션 어프로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동기 전파나 그래프 분할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고 요게 나온 세 개의 논문이 다 그쪽 관련된 논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게 우리가 학기 중에 다뤄야 할 GN 연구인데 그러니까 대다수의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도 그렇고 논문 인용 네트워크도 그렇고 논문 인용 네트워크도 그렇고 피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구조뿐만 아니라 피처까지 고려하는 모델이 필요한데 이걸 통해 이제 GNN이 이러한 수요를 위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초의 논문에서는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그래프 데이터에 적용하는 일반화된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처음 제시했고 마찬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방식 근사를 통해서 그 구조를 단순화한 그래프 컴포너션 네트워크를 제시했습니다. 이때 SSL 환경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연산 효율성을 지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지 랭크를 활용해서 기존 GNN이 가지고 있었던 버블 스무팅이나 인근 이웃 정보만 반영하는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우리가 버블 스무팅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 모든 노드의 예측값이 동일해지는 문제인데 이제 GNN을 사용할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페이지 랭크를 30페이지씩이 있는데 보시면 30페이지 보면 이제 1-알파의 곱하기 S를 1-알파의 가중치로 이제 정보 S를 계속 더해주는데 요게 이제 오버 스무팅을 이렇게 S를 계속 더해주는 방식이 오버 스무팅을 해결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7주차 발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혹시 질문자들 질문 준비했을까요? 누가 먼저 하시나요? 회원님 마트스 가야지. 앞에서 하겠습니다. 가정 K가 2로 가정하셨나요? 네? K가 2로 가정하셨나요? 그렇죠. 2가 아니면 2가 아닌 건 교재도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문제 복잡해질 거예요 아마. 답변 해주시고 다음 질문 있을까요? 알부민 그 19분 있잖아요. 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래프 구조라고 를 나타내는 거라서 언슈퍼바이즈 텀이고 뒤에가 이제 오라클 텀이라서 슈퍼바이즈 텀. 네, 그래서 구조마다 나오는 거서 BG도 언스토바이스텀이고 뒤에는 이제 오라클 가구가 반영되기 때문에 세미 스토바이스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파라미터 타우랑 람다가 네, 에타 제로랑 에타 아니 람다 같은 경우에는 에타 값으로 결정 이게 타우랑 이게 하트 4에서 쓰는 타우랑 그 에타 모두 하이퍼 파라미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오라클에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룹 내 네트워크 밀집도나 그런 것도 사전에 정하고 그다음에 오라클에서 어느 정도 제조된 정보가 제공되고 어느 정도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지도 이제 사전에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바탕으로 람다 값 계산하고 해서 이렇게 네, 미니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강사님 하실 말씀? 제가 그 내용에는 피드백 했던 건 없고, 근데 또 그냥 처음 들어본 입장에서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제가 든 생각은 어떻게 이런 재밌는 주제를 골랐지? 어떻게 이렇게 다들 발표를 잘하지?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마지막 세션인데 저희 이제 다들 행복해 보이시네요. 9월 이제 첫째 주 시작할 때 각개강 하잖아요. 근데 2학기는 목요일마다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주 목요일이 첫 세션이에요. 화요일에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럼 이제 디코리